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혼자 담아두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올해 73이에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두 자녀를 홀로 키우셨죠. 국민연금은 그 긴 세월의 흔적 같은 거였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이 당신이 살아온 삶의 작은 증거처럼 느껴지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셨는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죠.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통장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래도 없었어요. 빠져야 할 날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선뜻 말을 못하셨다고 해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려다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창피한 건 아닐까 싶어 그냥 나오셨대요. 노인이 된다는 건 때로 이런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연금 관련 서류를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서류가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랍을 뒤지던 그날 저녁 며느리 정미가 왔어요. 큰아들 재호의 아내, 그러니까 10년 넘게 곁에서 챙겨줬던 사람이에요. 명절마다 음식 들고 와서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던 그 사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미야, 혹시 엄마 연금 뭔가 아는 거 있어? 그 순간 정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고 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굳었어요. 아, 어머님. 그거요.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대요. 마치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던 일인 것처럼요. 어머님이 예전에 은행 가시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멍해지셨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나이가 드니 자꾸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게 또 두렵고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나는 분명히 내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허락한 적이 있었던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할머니는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통장을 꺼내 찬찬히 들여다보셨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통장 표지 안쪽에 적힌 연결 계좌 번호가 낯설었어요. 분명히 오래 써온 번호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싶었죠. 눈도 침침하고 숫자도 자꾸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낯선 번호였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두던 수첩이요. 거기 적혀있던 번호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게 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는 그 답답함. 며느리한테 다시 물어보자니 어제도 이미 한 번 물었고 또 물어보면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큰아들한테 말하자니 또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계시다가 둘째 딸 은주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은주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50 초반의 딸이에요. 자주 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하면 편안한 딸. 은주야, 엄마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을 꺼내셨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끝이 흐려졌대요. 그냥 한번 내려올 수 있어? 라고만 하셨다고 해요. 주말에 은주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를 말하려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게 느껴져서 바로 내려오기로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대요. 거실 한쪽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조금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지만 눈이 웃지 않고 있었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연금이 안 들어온 것,
통장 계좌가 바뀐 것 같다는 것, 정미가 관리해왔다는 것. 말씀하시는 내내 내가 잘못 보는 건지도 몰라 나이 드니까 자꾸 헷갈려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셨어요. 은주는 조용히 통장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수첩에 적힌 번호와 대조해봤죠.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뭔가를 잘못 기억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건 통장이었고, 잘못된 건 계좌였고, 잘못된 건 누군가의 행동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 은주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면서요. 그날 밤 어머니와 은주는 나란히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계속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정미가 잘 챙겨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다독이셨어요. 그런데 은주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정미한테 연금 관리 맡기겠다고 하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없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배신감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표정이란 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믿었던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어온 거니까요. 은주야, 나 요즘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걔네도 엄마가 치매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어머니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하게 쓰였는지 아직은 몰랐지만 뭔가 느껴졌던 거예요. 은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갔어요. 뭔가 단단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창구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통장 계좌가 바뀐 것 같다.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변경한 기억이 없다. 직원분이 조회를 시작했어요. 잠시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수령 계좌가 변경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요.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연금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대리 수령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고 수임인 이름이 며느리 정미로 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분이 출력해서 보여줬어요. 위임장 서식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은주가 보기엔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서명 특유의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직접 보셨어요.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렇게 안 써. 이 글씨 내 글씨 아니야. 직원분은 조심스럽게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서류가 접수된 거라면 법적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공단에서 나온 뒤 은주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허락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도장으로 위임장을 꾸며서 연금 수령 계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요.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동안 어머니는 그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하다고 느끼셨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함을 다시 뒤졌어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가 없었어요. 언제 사라진 건지 어머니도 몰랐어요. 은주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면 한 번이고 설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건 몇 년에 걸친 일이었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다음 단계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은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으로 수령 내역 조회를 신청했어요. 어머니 본인 확인과 함께요. 며칠 뒤 내역서가 나왔어요. 대리 수령이 시작된 날짜는 약 4년 전이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정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숫자를 더해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4년 매달 수십만 원. 합산하니 총액이 꽤 됐어요.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면서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셨던 게 그때마다 은주가 조금씩 용돈을 챙겨드렸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기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모자란 듯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아팠어요.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빼앗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어머니 오래됐어요. 은주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말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자책도 있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는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법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결국은 가족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정미의 남편인 재호 오빠, 어머니의 큰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대뜸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빠, 어머니 연금 관련해서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시간 될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라고 했죠. 재호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연금이 대리 수령 처리되어 있었고 위임장이 어머니 의사 없이 만들어진 것 같고 수령 계좌가 정미 씨 명이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미가 어머니 도와드린 거잖아.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재호의 말투가 조금 딱딱해졌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은주는 숨을 골랐어요. 오빠, 어머니가 허락한 적 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위임장 필체가 어머니 거랑 달라. 또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주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아예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 외면한 건지. 그 경계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주말에 재호가 어머니 집으로 왔어요. 혼자였어요. 정미는 오지 않았어요. 이미 뭔가를 느꼈던 건지 아니면 재호가 오지 말라고 했던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은주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수령 내역, 위임장 사본, 어머니가 쓴 메모. 재호는 훑어봤어요. 얼굴이 굳어갔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정미가 어머니 힘드실까봐 한 거 아닐까?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주는 바로 받았어요. 오빠, 어머니가 부탁한 적 없다고 하셔. 위임장도 어머니 글씨가 아니야. 재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은주야,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정미가 어머니 10년 넘게 챙겼잖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바꿔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연금 줘도 된다고 한 적 없어.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먼저 믿으니까요. 그게 아무리 틀려도요. 며칠 뒤 정미가 어머니 집에 왔어요. 재호와 함께였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은주도 자리에 있었어요.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사가 끝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연금대리 수령에 대해, 위임장에 대해, 어머니가 허락한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정미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이내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제가 4년 동안 어머님 생활비 관리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밥도 챙겨드렸는데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연금으로 어머님 드린 거예요. 고마운 줄 아셔야지.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뻔뻔함이라는 말도 있고 대담함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그 태도. 잘못을 지적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뒤집는 것.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하지만 은주는 봤어요. 어머니 눈빛이 달라진 것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는 눈빛이요. 그 순간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정미가 돌아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호도 어색한 얼굴로 따라 나갔고 어머니와 은주 둘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은주야, 그 돈 내 돈이지. 네, 어머니. 내가 받아야 하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 내가 늙었다고, 기억이 흐릿하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혼자 오래 생각한 끝에 닿은 결론 같은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나 고소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은주는 잠시 먹먹했어요. 이분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지. 며느리를, 큰아들을,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은주는 그 말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은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다음 날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상담 예약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어요. 담당 변호사분이 차분하게 들어줬어요. 은주가 가지고 온 자료들, 수령 내역, 위임장 사본, 어머니의 진술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위임장이 위조된 게 맞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으로 연금을 수령한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은주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나오는 순간 현실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범죄였어요. 변호사는 몇 가지를 당부했어요. 위임장 원본을 확보할 것, 어머니 필체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모을 것,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의사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요. 치매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차갑게 이해했어요. 정미가 왜 그 오랫동안 주변에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있다는 말을 퍼뜨렸는지를요. 은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인지기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처음에 조금 쑥스러워하셨어요. 내가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해? 라며요. 은주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서류로 남겨둬야 해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였어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연령 대비 자연스러운 수준이었고 일상적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 의사가 소견서를 써줬어요. 그 다음은 필체 문제였어요. 은주는 어머니가 오래전에 직접 쓴 편지들, 수첩에 남긴 메모들, 계약서에 서명한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위임장에 서명과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봐도 달랐어요. 전문적인 필적 감정을 받기 위해 사설기관에 의뢰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위임장의 서명은 김순례 본인의 필적과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증거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은주는 재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재호는 처음엔 또 그 얘기야? 라며 피하려는 기색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재호야, 한 번만 와줘. 아들은 어머니 목소리에는 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자료가 테이블에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수령 내역, 위임장 사본, 필적 감정서, 의사소견서. 재호는 하나씩 훑어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은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4년치 수령 내역,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위임장, 어머니의 인지 능력은 정상이라는 의사소견.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했어요. 감정을 씻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으니까요. 재호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 방어적인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으로, 그리고 뭔가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한참 만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다 정미가 한 거야? 그 질문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알면서 외면해왔던 사람의 목소리가요. 재호가 집에 돌아가서 정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며칠 뒤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피곤하고 무겁고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은주야, 정미가 했다고 인정했어.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처음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한두 달만 빌릴 생각이었대. 근데 그게 계속됐대. 재호의 말이 갈라졌어요. 은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확인이 되는 순간은 또 달랐어요. 그게 한두 달 빌린 것이 4년이 됐다는 사실이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자라게 사셨다는 사실이요. 재호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물었어요. 재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이 얼마나 솔직한 건지 또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가족 안에서의 균열은 이렇게 소리 없이 시작돼요. 한쪽은 무너져 있는데 한쪽은 아직 서 있는 척하는 그 시간 속에서요. 재호와 정미의 집에 그 균열이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에도 은주의 마음에도 오래 지워지지 않을 자국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정미가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재호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혼자 와서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태도가 달랐어요. 처음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살림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재호 씨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님 연금이 있으면 조금만 쓰면 어떨까 싶었던 거예요. 처음엔 진짜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정미가 계속했어요. 제가 어머님 병원도 다 데려다 드리고 명절에도 왔잖아요. 그게 다 어머님 드리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말이 떨렸어요. 눈물도 나왔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잘랐어요. 정미 씨, 그 챙겨주신 것들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 되진 않아요. 정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힘든 줄 알았으면 직접 말했어도 됐어. 차라리 그랬으면 어떻게든 도왔을 거야. 그 말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꽂혔어요. 정미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어요. 정미야, 나는 지금 많이 슬퍼. 억양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너를 섭섭하게 했으면 말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 정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나는 늙었고 기억도 흐려져. 그게 부끄럽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자꾸 의심하는 나 자신이 이상한 건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지 헷갈렸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어요. 늙은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얼마나 조용히 무너져 갔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더 아프게 표현하신 거예요. 은주는 그 순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소리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이 가장 크게 들렸다고요. 할 말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말만 골라 하시는 그 힘. 그게 어머니였다고요. 어머니와 은주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했어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정 수령에 대한 고소였어요. 고소장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도 낯설고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하거든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변호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셨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정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씀하시다 잠깐 멈추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건지 감정을 다스리는 건지. 은주는 그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고소장이 완성됐을 때 어머니가 그걸 직접 읽어보셨어요. 서너 번 읽으셨어요. 그리고 서명하셨어요. 떨리는 손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고 단단한 서명이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어머니가 은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길 잘한 것 같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걸음이 맞는 방향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건 검토가 시작됐어요. 수사관은 꼼꼼했어요.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공문을 발송해 관련 서류를 요청했어요. 위임장 원본 확보, 수령 계좌 내역 조회, 그리고 필적 감정 의뢰까지 수사기관 차원에서 다시 진행됐어요. 그리고 정미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어요.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청이었어요.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이게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오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정미 씨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일상을 유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드시고 동네 산책을 하시고 이웃 어르신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시면서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하루를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기도 했어요. 오래 흔들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고 은주는 나중에 그 시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호는 이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것도 한쪽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게 생기는 그 자리예요. 그가 은주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 그 말이 전부였어요. 은주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이렇게 썼어요. 오빠가 몰랐다면 그건 오빠가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 메시지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재호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갔다고 해요. 잠도 잘 못 잤고요. 아이들에게도 말을 못했고 지인들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이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번지는 것. 재호는 정미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은 정미가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은주는 오빠가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불쌍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가족 안에서 생기는 감정의 복잡함이에요. 미워도 신경 쓰이고 이해가 안 돼도 포기가 안 되는 그것.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경찰이 어머니 주변 이웃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웃 김씨 할머니가 진술했어요. 정미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제가 다 챙겨야 해요.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그냥 효심 깊은 며느리의 말처럼 들렸다고 해요. 또 다른 이웃은 정미가 어머님이 치매 초기 같아서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겠죠. 어머니는 그 진술을 전달받고 오래 말이 없으셨어요. 내가 왜 이웃들이 요즘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았는지, 왜 동네에서 뭔가 어색한 시선들이 생겼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하신 거예요. 고립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누군가가 조용히 의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그 과정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마주하는 건 억울함을 넘어서 서늘한 느낌이 드는 일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정미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수령 내역도 이웃들의 진술도 모든 것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정미는 일부를 인정했어요. 위임장을 직접 작성했다는 것, 어머니의 허락 없이 수령 계좌를 변경했다는 것. 다만 어머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다 쓰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자기 합리화예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어도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을 것 같으면 된다는 논리.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이 이야기는 천천히 보여주고 있어요. 정미는 조사실을 나오면서 울었다고 해요.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그 눈물이 반성인지 두려움인지 억울함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많은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횡령. 두 가지 혐의로 정미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피해자로서 법정에 출석하셨어요. 법정이라는 곳이 낯설고 무거운 공간이죠. 어머니도 많이 긴장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은주가 옆에 있었고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검사 측은 위임장 위조 사실과 4년간의 수령 내역을 제시했어요. 필적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됐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류도 함께했어요. 정미 측 변호인은 생활이 어려웠고 어머니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자신이 허락한 적 없는 일을 두고 허락한 것처럼 주장하는 말을 법정에서 듣는다는 게요. 재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피의자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판결 날짜가 잡혔을 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다고 해요. 그 시선이 매우 고요했다고 은주는 기억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정미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유예와 함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던 점도 지적됐어요. 어머니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은주에게서 전해 들으셨어요. 법적 언어로 쓰인 말들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걸 느끼셨대요. 내가 맞았어라는 말을 아주 조용히 하셨다고 해요. 그게 다예요. 화를 내거나 통쾌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맞았어. 그 한마디요. 수년간 자신을 의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외부로부터 처음으로 당신의 기억이 맞습니다 라는 말을 받아드는 순간이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잠깐 울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앞에선 참았다고요. 판결 이후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70대 어머니 앞에서 50 가까운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도 알려고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한테 그게 상처가 됐을 텐데. 어머니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단호했어요. 재호야, 나는 네가 정미 편들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게. 재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그래도 너네 아들이야. 다 잘라낼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는 똑바로 봐야 해. 알겠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아요. 깨진 신뢰는 쉽게 복원되지 않고 4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과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아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이 장면이 주는 조용한 여운이에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연금공단과의 정산 작업도 시작됐어요. 잘못 수령된 금액 중 일부는 민사배상 명령에 따라 환급이 이뤄지고 연금 수령 계좌도 어머니 명의로 정상화됐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통장에 연금이 제대로 들어온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셔서 통장 정리를 하셨어요. 숫자를 확인하시면서 한동안 통장을 손에 쥐고 계셨대요. 사실 금액 자체가 삶을 바꿀 만큼 큰 건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 당연한 일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의미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슈퍼에 들르셨어요. 오랫동안 사고 싶었는데 참았던 과일 몇 개를 담았어요. 계산을 하시면서 아주 잠깐 웃으셨다고 해요. 은주는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어요. 판결도 사과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과일 사면서 웃으신 그 순간이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는 일. 그게 그렇게 오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오래 눌렀어요. 그 이후 어머니의 일상은 천천히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바뀐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조용하고 소박한 하루하루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세요. 누가 대신해줘도 된다고 해도 직접 가겠다고 하세요. 창구 직원한테 잔액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거기서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 어르신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자꾸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아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셨대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일이 늘었어요. 은주는 가끔 내려와서 어머니와 밥을 먹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조금 걷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사람이 쌓아가고 있는 일상이에요.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새로운 하루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게 삶이라는 것의 방식이기도 하죠. 어느 날 어머니의 서랍 속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써서 몰래 넣어둔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읽으셨대요. 그 내용을 지인에게 조금 나눠줬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었대요. 어머니,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나이가 드셨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흐릿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가끔 흔들려도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한 감각은 정확하셨어요.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 잘못된 거지 어머니가 약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소장에 서명하시던 날 저는 그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두려워도 맞는 일을 하신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말로 하지 않은 가르침이었어요.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항상은 아니어도 필요한 순간엔 꼭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어두셨어요.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뒤늦게 영웅이 되거나 화려하게 복수를 하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어른이 자기 돈을 찾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인 이야기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이야기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고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돈이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요. 본인이 너무 늦게 알거나 알아도 말하기 어렵거나 말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어차피 모를 거야 라고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를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줘요. 노인이 된다는 게 모르는 게 느는 일이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결정이 여전히 존중받아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전해주신 분께도 들어주신 분께도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살며시 공감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어요. 댓글로 짧게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있었다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